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입문서 68페이지 그 롤즈 정의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과정설하고 실체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서 과정설하고 실체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아울러 오늘 배우는 이 롤즈 정의론 같은 경우에도 출제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은 아니다. 자, 그런데 그 출제의 빈도는 가급적 좀 과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 나온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보수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해 두세요, 여러분. 거기 틀잡기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 풀 때 키워드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롤즈 정의론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정의하신 분이에요. 정의. 저스티스. 딱 들어도 추상적이죠. 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뭡니까? 딱 이러면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 들 거란 말이죠. 롤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생각한 정의는 뭐냐면 정의로운, 즉 공정한 분배, 이거를 강조한 사람이 롤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즈 정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정한 분배가 어떻게 된 사회인 거냐? 공정한 분배가 무엇이냐? 그거를 고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정한 분배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인 원칙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한 분배를 위한 룰을 정하자는 것인데, 그 룰을 정할 때 이 사람이 나름 생각했었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가상적이고 원초적인 상황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롤즈라는 사람이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사고 실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제가 설명은 해드릴 테니까. 근데 사고 실험이 뭡니까? 사고 실험.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 머릿속에서 실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식이 이렇게 유명한 고전이 됩니까? 롤즈의 정의론은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거든요, 여러분. 사고 실험은 실제 실험도 안 했는데 유명한 고전이 됐어. 왜 그러냐면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로직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실험 자체가 다 실험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지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실험하지 않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지식 만들어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자, 원자 이런 것들이 눈에 관찰이 안 되던 시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작은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현상을 이 사람들이 추론해내서 지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실험 도구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런 지식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사회과학자들만 쓰는 건 아니다. 자연과학자들도 쓴다. 사회과학자 중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유명한 고전을 쓰신 분이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토마스 홉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리바이어던. 근데 리바이어던은 모르시더라도 이런 표현은 들어봤을 것 같아.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혹은 투쟁 상태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 분도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은 이거잖아요. 자연 상태 하에서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사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연 상태가 뭐냐면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나 룰이 없다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거를 아주 길게 논증하셨고 실험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로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고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롤즈도 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긴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했다. 머릿속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머릿속에서 실험을 할 때 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인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셨어요. 첫 번째 특징,
인간이라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보수적 결정은 뭐냐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띈다. 그게 보수적인 결정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위험 회피적인 결정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얼마 두지 않고 단기적으로 요약집 같은 거 빠르게 회독해서 시험 봐서 붙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룰을 정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 이렇게 가요. 이거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베일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 영어 단어예요. 베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통 번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장막이라고. 그래서 무지의 장막,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gnorance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죠.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한정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걸 무지의 베일 상황에 있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사회에서 어떤 룰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입장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 있는 개인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 부자들은 부자에 맞게끔 견해를 제시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맞게 견해를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미래에 내가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잘 모르는 상태인 사람들이어야지만이 거기서 만들어진 룰이 공정한 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룰을 정한다라고 봐요. 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뭔가를 정한다라는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는 말 자체가 사회계약설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제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중심의 세계관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 같은 것들은 다 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로소 인간 중심 세계가 펼치게 돼요. 그럼 인간은 이성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사람들 간에 모여 합의해서 뭔가를 정한다 이런 관점을 사회계약설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통해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의로운 원칙을 한번 정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롤즈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1원칙과 2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두세요. 1원칙을 딱 보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뻔해. 이런 원칙을 첫 번째로 정할 거야 이러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평등한 자유를 원할 거다. 자유에다 동그라미 하시죠. 신기하죠?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뜬금없이 자유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게 뭐냐면 롤즈가 말하는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 있죠. 그래도 그 자체를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인간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긴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길게 논증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보다 뭐가 우선이다? 돈보다 자유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2원칙,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정당한 불평등에다 딱 밑줄 치시고 그러면 롤즈가 바라봤을 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원칙을 정한다면 공정한 분배를 위한 원칙을 정했을 때 불평등이 사회 내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에요? 아니면 부정하는 관점이에요? 인정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내에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이런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정당한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 원칙과 2-2 원칙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2-1 원칙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회 균등.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성이 깊냐면 직업 선택 같은 거 있죠. 어떤 내가 뭐 의사 되고 싶어, 공무원 되고 싶어, 직업을 내가 선택해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직업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업 선택의 기회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시죠. 그래, 너도 의사 될 수 있고, 너도 한의사 될 수 있고, 너도 공무원 될 수 있고, 너도 국회의원 다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기회는 다 줬어요. 뭐 사람 뭐 성별 가지고 차이도 안 줬고 인종 가지고도 차이 안 준 거예요. 기회는 다 줬어요. 오픈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가져서 조금의 돈을 벌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소득 격차가 발생했을 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회 내에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극빈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롤즈의 대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버리면은 안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혜택은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에요. 그게 바로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극대화 원칙을 뭐라고도 하는 거냐면 의미가 이렇게 돼. 극빈자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보수적인 결정자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모여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결정자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부자일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지능도 어떻게 가지고 태어날지 내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 내 극빈자를 지원해 준다는 원칙에 동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 극대화 원리라는 게 이런 의미야. 여기서 최소라는 말은 극빈자거든요. 이 극빈자에 대해서 편익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최소 극대화다, 극빈자를 지원한다. 근데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극빈자를 지원해 주는데 단순히 뭔가 이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있을 거 아니야. 법으로 강제하자는 거예요. 법으로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롤즈를 극혐해요. 야, 나도 돈 힘들게 벌었는데 내가 왜 극빈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롤즈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극빈자를 도와줄 때 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부. 야, 내가 기부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는 거는 인정하는데 니네가 마음대로 법으로 제정하지 마. 그거는 내 부를 뺏어가는 거야. 이게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인데, 롤즈는 그렇지는 않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롤즈의 답변 되게 심플해요. 너희가 축적한 부는 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야. 딱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신기하잖아요? 왜 너희가 축적한 부는 운 때문이야? 이렇게 했을 때 롤즈의 생각인 건데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좋은 직장 갖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원래 좀 집이 부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거든. 아니에요.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의사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 초등학교 때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롤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정이나 성실함,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근면한 거, 그것조차도 타고난다고 주장을 해요. 그거는 학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롤즈는 어떤 편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지능,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능,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현상을 탐구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실한 거. 이거 진짜 원문에 나오는 워딩이거든요. 이거 다 뭐라고 하냐면 타고난 재능이라고 주장을 해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마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진짜 타고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롤즈라는 사람의 학자의 석학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러면 기회를 똑같이 주더라도 타고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너희가 가진 재능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극빈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롤즈의 관점이에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를 해요. 체인 커넥션이라는 표현도 거기에서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극빈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안 적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극빈자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석학들은 경제학자다, 사회학자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롤즈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사람들도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체인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 설명도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좀 도와라. 이런 관점이 롤즈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정의의 원칙을 1원칙과 2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정당한 불평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1원칙과 2-2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험의 관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워낙 석학이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위로 갈수록 롤즈는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원칙과 2원칙을 상충할 때는 그래도 1원칙이 우선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2원칙 내에서 2-1과 2-2가 상충할 때는 그래도 2-1이 우선한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며, 롤즈를 자유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한번 저 사람이 어디 속하는지 한번 카테고리화 해봐라 이랬을 때 이것도 해석이 다 달라.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도적인 입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적어두세요. 중도적인 입장이다. 이게 왜 중도적인 입장이냐면 그런 거예요. 일단 자유를 강조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져야 된다. 독재 사회에서, 정말 독재 사회와 같은 암울한 시기에서 내가 부를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게 과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독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 먼저 도와야 된다, 이런 관점 아니고요. 찬스를 먼저 줘라.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차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와주는 게 좋다. 즉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과 극빈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사회주의적 입장이 절충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행정학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재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인간에 대해서 많이 심층적으로 좀 연구하고 분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롤즈라는 사람이고, 토마스 홉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 자체가 인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그 인간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길게 논증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인간의 타고난 재능에 대한 고민을 거기다 또 써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로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나서 오늘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가끔씩 리바이어던 한 장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인간에 대하여 그 부분이 좋더라고. 인간에 대한 고민을 자기가 이제 쭉 써놓은 거죠.
좋아요. 이게 이제 롤즈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롤즈 공부하실 때 워딩을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 틀잡기 부분에 대한 워딩들 있죠. 이게 결국에는 다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롤즈의 정의론을 요약해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게끔 제가 그림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면 혜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재능을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빈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유와 기회는 다 동일하게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사회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직업이라든가 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거, 상대적으로 좋은 거 이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롤즈의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롤즈 같은 경우. 근데 정당한 불평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불평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자,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칸이 있어요. 이 표현 잘 나와요. 중도주의 입장이다. 중도주의 입장이다. 자, 중도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롤즈 형님 죄송합니다. 박쥐 같은 성격을 지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내지는 뭐 평등주의자 다 좋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양극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성격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롤즈는 정의를 공정으로 풀이한다. 공정으로 풀이한다는 게 뭐냐면 공정한 분배를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공정한 분배를 고민했다. 세 번째 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롤즈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성과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회 공동의 자산이다. 개인의 재능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는 것은 사회 공동의 자산이다. 왜 그럴까요? 타고난 재능 때문에 그런 어떤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뭐 제가 인생사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을 정의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이뤘다는 것을 성공으로 저는 정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지식이.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해요.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강조하세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은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운이 좀 따랐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측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분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한다거나 뭐 어린아이를 도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저 운동 가르쳐준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약골이어가지고 지금 그때는 지금처럼 PT를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직접 배우는 형식이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진짜 유명한 선생님들이었어요. 되게 존경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연락드리고 그러죠. 근데 그 선생님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일정을 24시간이 오로지 근육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야. 하루 24시간 전체가 그냥 일정 시간 1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다 오로지 그냥 근육 생성을 위해서 이제 천착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착한다고 표현하 그렇게 이제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인데 좀 아쉽죠.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PT를 판매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리고 외모에 또 관심이 많고 신체에 관심이 많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SNS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상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진짜 하거든요. 김연아 씨를 생각해 보게 돼요.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부자죠. 여러분 김연아 씨 사는 집이 제 스토커 아닙니다. 그 스토커 아니고 김연아 씨 사는 집이
흑석동에 있어요. 흑석동에. 근데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예전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알아요. 흑성역에서 되게 가까운데 그 마크 힐스라는 그 집이 있어요. 마크 힐스. 거기가 방 하나에, 그러니까 그 집이죠. 사는 집 하나에 85억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부죠. 그렇죠. 그래서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스타성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피겨 여왕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저분의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많이 촬영하시고 해서 돈을 많이 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때요? 프로 피겨 선수들도 있겠죠.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는 피겨 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 연봉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내가 피겨 선수다. 연봉이 0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겨 실업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실업팀이 있어야 돈을 받죠. 그렇죠, 여러분. 야구 같은 것들은 다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다 운영을 하잖아요. 피겨는 실업팀이 없어요. 그래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0원이야, 수입이.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되는 사람은 된다 또. 아무튼 근데 김연아 씨는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노력도 하셨겠지만. 좋아요. 그 다음에 평가 부분 한번 볼게요. 중도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중도주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해. 약간 비루한 비판, 현실성 없는 가정의 연구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실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뭐 검증된 거 아니잖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통 얘기하면 욕먹어요, 현실에서는. 좋은 로직한 연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이론을 이제 쓰셨죠. 상대성 이론이 검증된 거는 그 이론을 발표한 지 100년 뒤에요.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 선생이 했던 말은 되게 심플했어요. 이거를 뭐하러 실험을 통해 검증해? 100% 확실한데? 딱 이러셨거든요. 근데 100년 뒤에 검증했는데 진짜 확실하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확실한 거예요. 실험하지 않아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어렵게 출제할 때 물어요. 공리주의하고 충돌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거는 공익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총 효용만 증대하면은 공익 달성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게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면 좀 편리할 것 같아.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해요. 그랬을 때 지금 대기업한테 조금 잘 투자하면은 전체적인 총 부가 증가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공리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롤즈는 그게 아니라 극빈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공리주의와 충돌한다는 그 요점은 뭐다? 극빈자 지원 여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극빈자 지원 여부. 극빈자를 지원하는데 찬성하는 건 누구다? 롤즈. 공리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공리주의는 극빈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는 거. 선택과 집중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경제 성장할 때 공리주의적 관점이었다, 이런 올바른 선지겠죠.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부를 일단 증진시키면 그럼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쭉 떨어지는 관점이 있다고 보는 게 공리주의라고 한다면, 롤즈는 좀 반대의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체인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 이러는 거죠.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상황에 따라 지식이 다를 것 같아. 좋아요. 그러면 옆에 페이지에서 69페이지 형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공정함, 공평성 이런 것과 다 같은 워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행정과 경영에서 공부했었는데 행정은 경영과는 다르게 능률성만 추구하지는 않더라. 국민 전체한테 뭔가 분배를 하는 형평성도 추구한다, 이런 얘기 배웠었죠. 그 형평의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수평적인 형평이 있고 수직적인 형평이 있죠. 수평적인 형평을 정의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점에다 체크하시고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하세요.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어. 시험 성적만 좋으면 공무원 임용시키면 돼. 이 자체가 동일한 건 동일하게 대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균등과 관련성이 깊은 게 수평적 형평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 밑에 수직적 형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점 체크하세요.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은 자본주의도 이제 성숙해 나가면서 빈자와 부자의 격차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출발선상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부자와 빈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빈자 간에 차별 대우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걸 다른 거는 다르게 대우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한다는 이 관점을 제가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다. 결과의 균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선까지는 좀 보장을 그래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결과 균등 관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는 부자와 빈자 간의 차별 대우를 얘기하며 결과 균등을 얘기한다. 위에 건 기회 균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조금 편리한 게 뭐냐면 밑에 절충적인 형평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절충적인 형평은 첫 번째 점이 제일 중요해요. 체크해 두시고 사회적 형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인 형평을 혼합한 개념이 되겠다. 절충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절충적인 형평이라고 했을 때 수평적인 형평은 기회균등이에요. 기회균등이었죠. 수직적인 형평은 결과의 균등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충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충한다는 게 그래? 기회도 주고 뭐 보장도 해준다는 거 이런 의미이기는 한데 어떤 게 더 순서상으로 먼저냐라고 물었을 때 절충적 형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수평적 형평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격차 많이 발생하면 결과 반영을 해줘라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해보면 조금 편리해요. 절충적인 형평이 있어요. 이퀄. 이거 지금 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롤즈 정의론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롤즈 정의론과 유사한 거예요.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우리가 신행정학에서 이거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회적 형평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신행정학이라든가 후기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형평성을 강조했었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요 내용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하세요.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내일이 벌써 지방직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스파르타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본래 집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고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그러면은 또 항상 결과 나오면 똑같은 것 같아요. 나오던 데서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년간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과는 항상 비슷했다. 나오던 데서 시험은 출제가 된다. 그런 느낌을 아마 또 똑같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번 양가로에서 자유 한번 볼게요. 이건 베를린의 거네. 혹은 벌린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도 이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고 자유의 종류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소극적인 자유라는 거는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자유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즉 입법국가, 야경국가 시기가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경국가 시기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을 때, 야, 야간에 경비 서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야. 치안과 국방만 잘해. 이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는 작은 정부를 옹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부의 활동이 많은 거를 싫어하는 자유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1930년대 즈음에 되면은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건 뒤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제대공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시장 실패 현상,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실업자나 빈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정부의 활동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왔다고 생각하세요. 체크해 두십시오. 이렇게 변화해 왔다. 제가 밑에 보면은 항상 교재에는 용어 정리를 다 해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표만 있으면은 헷갈리잖아요.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용어 정리 같은 거 해놓으면 제가 다 이렇게 해두고, 세 번째 점도 보면 19세기 야경국가는 소극적 자유관을 강조했지만 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자유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경국가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거죠. 쓸데없는 시민사회나 시장의 개입을 반대하는 걸 야경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안이나 국방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챕터 6에 가면은 우리 정부 간의 변천사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자유의 유형은 뭐가 있다? 소극적 자유하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인 자유는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자유관, 이렇게 하시고, 적극적인 자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자유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궁극적인 가치를 모두 끝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살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게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라는 게 있다, 그렇게 출발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극적 가치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공정, 복지, 형평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코프라는 사람이 분류한 것이다. 이건 아코프의 생각이고, 우리가 행정학 시험에서 공부하는 건 이 중에서 공, 정, 형, 자, 네 가지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자는 공익이었었죠. 공익. 그럼 공익에 대해서는 추상적 개념이니까 학설을 빌려와서 정의를 하더라. 그럼 그 학설이 과정설과 실체설이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정자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정의. 근데 정의에 대해서 논할 때는 롤즈 정의론을 빌려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자는 형평인데, 이거는 수평적인 형평이 있고 수직적인 형평이 있다. 그리고 수평적인 형평은 기회균등이다. 수직적인 형평은 결과균등이며, 이거를 짬뽕했으면은 절충적 형평이라고 하더라. 자자는 소극적과 적극적인 자유로 분류가 된다. 그럼 소극적 자유는 작은 정부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적극적 자유는 큰 정부와 관련성이 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70페이지 OX 있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궁극적 가치의 종류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는 있었으면 좋겠는 게, 공익이랑 정의, 이 형평까지는 중요하다 보시고요. 얘는 사실은 이렇게 묻고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그건 밝히고 들어갈게요. 베를린 내지는 벌린은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간섭과 제약이 없다. 여기서 큰 힌트를 찾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간섭과 제약이 없다는 거는 얘가 불친절하게 선지 표현하긴 했어요.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틀린 거죠, 여러분.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가 지금 애매하게 표현했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부에 의해, 즉 정부의 개입에 의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보면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행정학 시험에서 기출 문제들 제가 다 풀어보면 난도가 높은 시험들이 있거든요. 국회직 8급 시험은 난도가 높은 시험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렵게 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지입니다. 2번 롤즈의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인 상태라는 표현을 썼네요. 원초적인 상태라는 건 뭐예요? 가상적인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상적인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이성을 가진 구성원이 뭘 통해서 정한다? 룰을 합의한다. 이거를 사회계약설 관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합의에서 정하는 규칙 혹은 원칙은 불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잘 냈거든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사회로 오면은 올수록 이성 중심의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롤즈도 그 생각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할 때 인간이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룰이 공정하고 괜찮은 거다. 근데 다만 거기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이해관계를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배일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 회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되겠다. 굉장히 잘 냈어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롤즈는 정의와 관련해서 자 원초적 상태 또 나왔어요. 이때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입각해서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최소극대화 원리라는 것은 빈자의 이익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때의 인간은 굉장히 위험 회피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행정학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이런 관점으로 선지가 보일 가능성이 되게 커. 이렇게 하겠죠. 롤즈 원초적 상태 최소 극대화 여기 찬성한다 5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적인 규칙을 정하는 인간들은 위험 회피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빈자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극빈자를 돕는 원칙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워딩들이 또 새롭게 바뀌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 시험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방문각에서 그것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해설 강의도 하고 왔는데 공무원도 뭐 제가 내일 하겠죠.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을 이제 빠르게 잘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설 합격 후기를 소개해 드린다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자랑 그런 게 아니고 합격 수기에서 어떤 면들이 있는지 내가 특징을 찾아내려고 해요. 행정학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많이 보든 강의를 반복해서 듣든 둘 중에 하나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많이 보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은 강의를 많이 반복해서 듣는 것도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책에 있는 표현과 내가 말로 하는 표현은 약간 다르죠. 근데 내가 말로 전달하는 표현이 뭔가 그래도 책에서 텍스트 읽는 거에 비해서는 편안하단 말이죠. 그게 더 편안하시면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제 강의는 들었을 때 잘 집중해서 들었고 교재를 그냥 내가 빨리 읽는 게 더 편하네 이러면 교재를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택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롤즈의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최소 혜택을 받는 사람들, 최소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다 밑줄 치시고 극빈자 접근하시면 되고요. 차별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이게 곧 최소 극대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제가 되죠. 이렇게. 5번 수평적인 형평이란 워딩을 그냥 표현할 때는 동일한 건 동일하게 대우한다. 그래서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포인트로 은근히 잘 나와요.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의 워딩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6번 롤즈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한 성과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게 아니죠. 재능과 노력이라는 건 다 운에 의해서 작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신이 얻은 성과라는 것은 사회 공동 자산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김연아 씨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7번 실차설에 의하면은 이건 우리가 했던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8번도 했고 9번 했고 10번 했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번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보면 진짜 얼마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인문 수업에서는 수단적 가치는 빼고 궁극적인 가치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되게 간단해요. 궁극적 가치의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고 과정설과 실체설이 특히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롤즈 정의론 같은 거 잘 나오고 요즘에 형평성에 대해서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런 포인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71페이지에서 관료제 부분 한번 볼게요. 관료제. 간단하게 서설만 말씀드리고 쉬도록 할게요. 우리 행정과 경영에서 뭐 배웠었냐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중에 하나가 관료제라고 얘기했었어요. 관료제라는 것은 조직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직 유형 중에 하나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조직의 유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조직 유형이 관료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조직 형태다.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개념에. 또 말로 하면 이게 또 글로 풀어서 하면 또 어려워. 목적을 합리적으로 내지는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조직 구조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공식적인 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공식적인 법이라는 거는 규칙에 근거해서 조직을 규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민간 회사도 그렇고 뭐 우리 학원도 그렇잖아요. 다 회사 내부로 움직이는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죠.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피라미드 형태라고 해요. 모양새로 보면은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 교재에 그림이 있듯이. 그렇죠? 네. 근데 계층이 있대요. 계층제적인 형태래요. 그럼 계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급이나 레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걸 계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상식적으로 가시죠? 이게 만약에 민간 회사라고 한다면 맨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의사 결정권을 지닌 거잖아요. 이걸 집권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계층제적인 조직 구조로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조직 구조 내지는 조직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공적인 조직이 한정되지 않고 대기업 등의 민간 조직에서도 적용이 된다. 즉 관료제라는 것은 삼성도 쓰고 있고 정부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좋은 조직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공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합리적인 조직 구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베버의 견해인데요. 이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제를 처음으로 이제 고안하신 학자예요. 그래서 베버는 연구를 해보니까 서양이 동양보다 조금 빨리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타 요건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관료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나왔던 선제가 되는 거니까. 관료제라는 것은 관료가 움직이는 조직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영어 단어의 어원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참고로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관료제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뷰로크래시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 시간 때 여러분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크래시라고 하면은 뭐랑 비슷한 의미예요? 컨트롤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뷰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어원 자체는 데스크예요. 데스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관료의 모습 있죠. 문서를 가지고 일하는 관료의 모습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뷰로크래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데모 크래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된다는 거죠. 얘는 피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해서 리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버 선생의 말이에요.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말은 그래도 새겨두는 게 좋아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은 관료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관료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 맞죠? 만약에 민간 회사에 내가 취업을 했어. 관료제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파워풀한 관료 어떤 조직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다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관료제 지배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뒤에 후술된 부분도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읽었지만 이렇게 표현하세요. 단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몇 있다. 이런 식으로 가요. 누가 예외일까요? 첫 번째 자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인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관료제라는 조직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좋아.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관료제 특성은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념형 관료제에다가 동그라미 해두겠습니다. 그 이념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낯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념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걸 번역한 거야. 아이디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뭔가 이상적인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럼 이게 이상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그냥 말로만 들어두세요. 베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 사람도 사고 실험을 한 거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조직 유형은 관료제인데 그 관료제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나름의 머릿속으로 조직을 설계한 거예요. 구조 자체를. 그걸 갖다가 이념형 관료제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현실에서 조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념형 관료제와 똑같은 게 있지는 않겠지만 완전 똑같은 게 있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생각한 이념형 형태하고 비슷한 조직들은 있겠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관료제에 가까운 조직 형태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념형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머릿속에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이 렌즈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에 있는 조직들과 비교해서 관료제에 가까운 형태인 건지 그렇지 않은 형태인 건지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념형이에요. 오케이. 제가 다 설명은 했죠. 이념형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는 실체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념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료제스러운지 아는지는 파악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직 형태인데 워낙 괜찮은 조직 형태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관료제에 가까운 조직 유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관료제들은 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구조도 자체가. 자, 몇 가지만 잡고 진짜 쉴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관료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피라미드 형태예요. 계층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모든 조직은요, 우리 행정학에서 목적을 지닌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목표가 있겠죠? 이 목표를 비능률적으로 달성하는 조직은 유형은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조직 유형이다. 관료제라는 게. 근데 이 합법적인 권위를 통해서 조직을 규율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합법적 권위 말이 어려울 거예요. 이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규칙. 이거를 합법적인 권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베버의 용어예요. 이 규칙에 근거해서 조직을 통제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인사, 재무, 홍보, 판매 같은 계층 내에서 여러 부서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랑 표현이 비슷한 거예요?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분업화해야지 전문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서 능률적으로 목표가 달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하위 계층에서만 일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승진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승진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연공 서열에 기초해서 승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공 서열은 뭐냐면 근무 연한이에요. 3년 일하면은 대리가 되고 5년 일하면은 과정이 되고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연공서열 승진체계 승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연공급이라는 건 뭐겠어요? 근무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체계다. 예. 오래 근무한 자가 더 많이 급여를 받는다. 즉 부장으로 갈수록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은 권력을 지니게 되는 굉장히 집권적인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두세요. 집권적이다. 집권적이다. 집권적이라는 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맨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많은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아래 계층에다가 이 사람이 명령을 하면은 아래에서는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명하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집권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체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게 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 가만히 이 그림을 들여다 보면 조직 모양새가 이제 삼각형이라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요즘에 있는 조직에서도. 그리고 각 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을 규율할 때 룰을 가지고 규율한다는 것도 요즘 조직도 다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하고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관료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 자체가 관료제를 만들어낸 베버가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권위라는 표현이 낯설 거예요. 합법적인 권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인문 수업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베버는 경제와 사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 다셔가지고 잠 안 올 때 저기 밤에 한 장씩 보셔도 잠이 잘 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와 사회라는 책 안에 관료제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관료제 챕터 안에 내용을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과학에서는 권력과 권위를 구분해요. 권력과 권위. 권력은 파워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보통. 야, 저 사람 권력 있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저 사람 권위 있어. 저 사람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권위는 뭐냐면 남을 복종시키긴 하는데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파워는 강제적으로 돼야 복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규칙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 규칙은 사람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1교시가 좀 길었네. 잠깐 쉬었다가 72페이지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